박씨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간 지 7년. 추석 때마다 친정에서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사골국을 끓이고 곤드레전을 부치고 손끝이 하얗게 짓무르도록 제기를 닦아냈건만 돌아오는 건 시집간 며느리가 틈만 나면 친정 갈 생각이나 하고 그게 말이나 돼 라는 시어머니의 핀잔뿐이었죠. 저는 늘 참았습니다. 바로 올해 추석 1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가 보낸 송편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며 시댁 귀신이 돼야 할 며느리가 어디서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놓고 불과 1시간 뒤 자기 친딸이 남편과 2 아이를 데리고 한우 세트를 들고 나타나자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으며 반겼죠.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저의 인내를 당연한 규칙으로 여겨왔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직접 현관문이 도어록을 걸어 잠그고 시누이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그만 돌아가세요. 며느리가 친정 가는 게 불효라면 출가 외인이 명절마다 친정에 기웃거리는 것도 남들 입방아에 오를 일이죠. 제가 아가씨 체면을 지켜드릴게요. 이번에 울면서 집을 나선 건 제가 아닙니다. 무너져 내린 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주방 바닥 타일 틈새에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찌든 기름때가 껴 있었다. 새벽 2시 이 한수아는 싱크대 아래에 쪼그려 앉은 채 짧은 과도를 꽉 쥐고 있었다. 칼날이 토란 껍질을 긁어낼 때마다 서걱, 서걱, 뻑뻑한 소리가 났다. 흙과 진액이 뒤엉켜 손톱 밑에 새까맣게 끼었고 물에 퉁퉁 불어버린 손끝은 하얗게 주름이 잡혀 있었다. 전기밥솥의 증기 배출구가 갑자기 딸깍하고 튀어올랐다. 잡곡밥 특유의 달큰한 냄새를 품은 뜨거운 수증기가 훅 하고 수아의 얼굴을 덮쳤다. 하지만 수아는 피하지도 손을 들어 땀을 닦지도 않았다. 허리춤은 마치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로 꽁꽁 묶인 듯 했다. 허리를 조금만 펴려고 해도 등줄기를 타고 날카로운 통증이 찌릿하게 뻗어 올라왔다. 마포구에 위치한 27평짜리 낡은 아파트는 방음이 형편없었다. 안방에서는 남편 박진혁의 얕은 코골이 소리와 5살 난 아들 지훈이가 뒤척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아기 침대 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왔다. 이 집은 진혁이 결혼 전에 구했던 곳이다. 원래는 전세였지만 진혁이 친구를 따라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며 고집을 피우다 큰돈을 날려먹었다. 결국 빵꾸난 돈을 메우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빼버렸고 집은 고스란히 월세로 전환되었다. 매달 나가는 120만 원의 월세에 아들 어린이집 비용, 각종 학원비까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가 수아의 척추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수아는 껍질을 다 벗긴 토란을 옆에 놓인 플라스틱 대야로 던져 넣었다. 첨벙 하고 튄 물방울이 회색면 수면 바지에 떨어지며 둥글고 짙은 자국을 남겼다. 대야 안에는 아직 깎아야 할 토란이 반이나 더 남아 있었다. 그때 주방 입구의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다. 수아의 손놀림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시어머니 조순영이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검붉은색 실크 잠옷 차림으로 폭신한 실내화를 직지직 끌며 다가왔다. 바닥 매트와 실내화가 마찰하는 소리는 수아의 등 뒤 채 반 미터도 되지 않는 곳에서 멈췄다. 표고버섯은? 조순영의 목소리는 쥐죽은 듯 고요한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잠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평생 아랫사람을 부려온 사람 특유의 짤막하고 위압적인 억양이었다. 수아는 흙투성이가 된 손등으로 이마를 쓱 문질렀다. 그리고 싱크대 모서리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 관절에서 뚝 하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수아는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냉장고 2번째 칸 밀폐 용기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썰어두기까지 다 마쳤어요. 어머니? 조순영은 수아를 스쳐 지나가더니 거칠게 냉장고 문을 열어젖혔다. 차가운 냉기가 쏟아져 나와 땀에 젖은 수아의 뒷목을 때렸다. 투명한 밀폐 용기를 꺼내든 시어머니는 뚜껑을 열어 안을 힐끗 보더니 이내 미간을 팍 구겼다.
이렇게 두껍게 썰어서 소여물로 주려고. 조순영이 밀폐 용기를 싱크대 위로 쾅소리 나게 내리쳤다. 플라스틱과 인조 대리석이 부딪히며 귀를 찌르는 마찰음을 냈다. 제사상에 이딴 걸 올렸다가 친척들이 내 얼굴에 대고 비웃으면 어쩔 작정이야? 음식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니 원분원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거니? 수아는 용기 안에 가지런히 썰려있는 표고버섯을 내려다보았다. 프라이팬에 굽고 났을 때 쪼그라들어 모양이 망가지는 걸 막으려 일부러 두께감을 남겨둔 것이었다. 지난 7년간 제사 음식을 도맡아 하며 터득한 그녀만의 요령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저 시어머니의 발에 신겨진 티 없이 깨끗한 실내화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썰겠습니다. 빨리빨리 해. 동태전이랑 곤드레전은 해 뜨기 전까지 다 부쳐놔야 하니까. 미적거리지 말고 손 좀 빨리 움직여. 조순영은 그 말만 툭 던지고 주방을 빠져나갔다. 몇 초 뒤 센서 등이 꺼졌고 거실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수아는 다시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차가운 물이 담긴 대야로 손을 뻗어 다음 토란을 건져 올렸다. 칼날이 다시 껍질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아침 7시, 주방에는 눈이 매울 정도로 진한 기름 냄새가 꽉 차 있었다. 싱크대 위로 도톰한 키친타월이 여러 겹 깔려 있고 그 위로 방금 부쳐낸 동태전과 곤드레전이 열을 맞춰 쌓여 있었다. 노릇노릇한 튀김옷에서는 아직도 지글지글 기름이 배어나왔다. 수아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긴 나무젓가락을 들고 기계적으로 두부전을 뒤집었다.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는 이미 접착력을 잃어버린 파스 2장이 위태롭게 붙어 있었고 손등은 과발효된 밀가루 반죽처럼 퉁퉁 부어 있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윙윙 울려댔다. 수아는 불을 약하게 줄이고 앞치마에 대충 손을 닦은 뒤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엄마 노원구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수아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습관처럼 어깨와 귀 사이에 전화를 끼워 넣었다. 그러고는 비워둔 양손으로 냄비 속 두부를 건져 올리기 시작했다. 수아야.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끌벅적한 시장통 사람들의 외침과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함께 묻어났다. 아직 바쁘니? 지금 제사상에 올릴 전 부치고 있어요. 수아는 숨이 찬 것을 들키지 않으려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다듬었다. 아, 그러니. 엄마의 목소리가 금세 기어들어갔다. 아주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기, 너 점심때 잠깐 와서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갈 수 없니? 내 아버지가 엊그제부터 지훈이 보고 싶다고 어찌나 노래를 부르시던지. 방금 시장 가서 우리 수아가 제일 좋아하는 굴비도 사왔는데. 수아는 싱크대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명절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목구멍에 기름을 잔뜩 머금은 손뭉치가 턱 막혀버린 것 같았다. 마른 침을 삼킨 그녀가 막 입을 때려던 참이었다. 엄마, 그게... 그 순간 옆에서 불쑥 손이 뻗어나오더니 수아의 어깨에 끼워져 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채듯 빼앗아갔다. 조순영이 언제 들어왔는지 주방에 서 있었다. 그녀는 수아를 본 채만 채하며 곧바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사돈어른. 조순영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주방 타일 바닥으로 쿵쿵 내리꽂히는 듯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십니까? 명절 당일에 출가회인이 친정에 간다니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시댁 놔두고 친정으로 달려가면 그건 불효죠.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비닐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뚝 끊겼다. 시장통의 시끄러운 배경음조차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강제로 음소거 처리가 된 것 같았다. 꼬박 3초가 지나고 나서야 쩍쩍 갈라진 엄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아유,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저 애가... 됐고요. 이 집은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바빠 죽겠는데 며느리가 쏙 빠져나가면 이 짐덩이들은 누가 치웁니까? 조순영은 붉은 손톱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러버렸다. 그러고는 휴대전화를 싱크대 위로 툭 던졌다. 휴대전화 모서리가 간장이 담긴 종지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액정에 시커먼 간장 국물이 튀었다. 하루 종일 친정갈 궁리만 하고 앉아있고 그게 말이나 돼? 조순영은 수아를 향해 눈을 한번 흘기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얼음물을 꺼내 마셨다. 수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젓가락질을 멈춘 사이 프라이팬에 두부 가장자리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고소한 기름 냄새 대신 매캐한 탄내를 풍기기 시작했다. 점점 까맣게 꺼져가는 휴대전화 액정을 내려다보는 수아의 손가락이 나무젓가락을 꽉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놀림 좀 빨리빨리 못해. 언제까지 꾸물거릴 거야? 얼음물을 들이켠 조순영이 유리컵을 식탁 위로 쾅 내려놓았다. 수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젓가락을 들어 새까맣게 타버린 두부를 건져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다. 오전 9시 거실. 회색 실내복을 입은 박진혁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썩하게 흘러나왔지만 그의 시선은 오로지 스마트폰 화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파랗고 붉은 주식 차트선들이 그의 안경알 위로 어지럽게 반사되었다. 수아가 주방에서 갓 씻은 과일이 담긴 접시를 들고 나와 거실 유리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접시가 탁자에 닿는 순간 퉁퉁 부은 수아의 손목이 제멋대로 덜덜 떨리면서 둔탁한 타여름이 났다. 진혁은 그제야 미간을 찌푸리며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힐끗 쳐다보았다. 손목도 아파. 걱정이 담긴 물음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에게 무언가 귀찮은 일이 생길까 봐 확인하려는 듯한 무미건조한 말투였다. 수아는 대답 없이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꾹꾹 주물렀다. 아까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진혁이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엄지손가락으로 액정을 쓸어 올렸다. 추석 당일인데 내가 쪼르르 처가로 달려가면 내 꼴이 뭐가 돼? 친척들 보기 남 부끄러워서 그래? 장모님은 내일 찾아뵈면 되잖아. 수아는 탁자 옆에 가만히 선 채로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진혁의 발치, 거실 바닥에는 남색 실크 보자기에 정성스레 쌓인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엊그제 친정엄마가 노원구에서 지하철을 1시간 넘게 타고 와서 직접 전해주고 간 것이었다. 그 안에는 엄마가 밤새 손으로 빚은 송편과 흠집 하나 없이 큼지막한 배가 들어 있었다. 엄마는 그때 현관문 안으로 차마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쭈뼛거리며 두 손을 비볐었다. 사돈어른이 싫어하실까 봐 고기는 못 샀다. 이건 너희들끼리 몰래 챙겨 먹어라. 그런데 지금 그 소중한 보따리는 소파 구석 발치에 덩그러니 내팽개쳐져 있었다. 보자기의 매듭은 풀리지도 않은 채였고 그 위로 뽀얗게 먼지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심지어 진혁의 발 뒤꿈치가 보자기 모서리를 툭툭 밟고 있기까지 했다. 수아는 주식창이 파란불을 띠자 미세하게 실룩거리는 남편의 입꼬리를 한 번, 그리고 너덜너덜하게 달아버린 자기 손목의 파스를 한 번 번갈아 쳐다보았다. 7년이다. 꼬박 7번의 추석이 지나는 동안 그녀는 친정 부모님 집에서 따뜻한 밥 한 술 떠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명절 때마다 전원 플러그가 꽂혀 작동을 시작하는 가전제품 같았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다 끝내고 찾아온 시댁 친척들이 모두 돌아갈 때까지 기계처럼 윙윙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 이 집에서 수아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숨을 쉴 줄 아는 돈 안 드는 명절용 파출부일 뿐이었다. 수아는 진혁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획 몸을 돌려 주방으로 가 걸레를 집어들었다. 덜 잠긴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스테인리스 볼 위로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동그랗게 번져나가는 물결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수아의 눈동자는 그 차가운 싱크대 물처럼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거실 마루를 반짝이게 비췄다. 조순영은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를 세워두고 대전에 사는 사촌 형님과 영상통화를 하는 중이었다. 평소보다 한 톤이나 높아진 목소리에는 다분히 과시하려는 듯한 억양까지 섞여 있었다. 아유, 그럼요. 올해도 제사상 떡 부러지게 차렸죠. 어쩌겠어요.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 챙길 건 다 챙겨야 하잖아요. 조순영은 화면을 향해 호호 웃으며
방금 숍에서 손질받고 온 네일아트를 자랑스레 만지작거렸다. 수아는 청소기를 돌리며 현관 쪽을 치우고 있었다. 그러다 신발장을 지나치는 순간 수아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소파 발치에 있던 남색 보자기 상자가 지금은 신발장 맨 아래 칸 구석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다. 그것도 조순영이 평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나 신는 낡고 꼬질꼬질한 슬리퍼 바로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탓에 보자기 매듭이 느슨하게 풀려 안에 든 빳빳한 종이 상자의 절반이 바깥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태블릿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현관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화면 너머 사촌 형님이 웃으며 물었다. 사돈댁에서는 올해도 귀한 거 보내오셨나 봐요? 작년에 보내신 한우 세트는 고기가 아주 좋아 보이던데. 조순영은 코웃음을 쳤다. 현관 쪽을 힐끗 흘겨보는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말도 마세요. 요즘 세상에 몸만 시집왔지 마음은 아직도 친정에 가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명절 선물도 갈수록 격이 떨어져서 이번엔 무슨 싸구려 송편 나부랭이에 맹탕 같은데 몇 개 덜렁 보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원. 화면 속 사촌 형님은 조순영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며느리 흉을 볼 줄은 몰랐는지 어색하게 하하 웃으며 황급히 말을 돌렸다. 하하, 그래요. 아, 그나저나 제사상 세팅은 다 끝났고요. 수아가 청소기 전원 버튼을 눌렀다. 윙윙거리던 모터 소리가 멎자 거실에는 조순영의 날선 콧소리만 쟁쟁하게 맴돌았다. 수아는 허리를 굽혀 보자기 상자에 손을 뻗었다. 상자 측면에 연분홍색 카드가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친정엄마가 선물을 건네며 정성스레 끼워둔 것이었다. 수아는 묵직한 상자를 살짝 들어 올리고 그 카드를 빼냈다. 배 상자의 무게에 짓눌려 카드 오른쪽 모서리에는 빳빳하고 선명한 접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한 글자 한 글자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엄마의 글씨가 수아의 시야에 들어왔다. 우리 귀한 딸과 박서방, 명절 잘 보내게. 엄마가. 귀라는 글자의 마지막 획이 유독 길게 삐뚤어져 있었다. 손이 떨렸던 모양이다. 수아의 엄지손가락이 카드에 꺾인 자국 위를 지시기듯 꾹 눌렀다. 손끝에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녀는 식탁에서 아직도 우아한 척 떠들어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카드를 반으로 접어 앞치마 가장 깊숙한 주머니에 쑤셔 넣었을 뿐이다. 그리고 묵직한 배 상자를 안아 들고는 신발장 가장 위 칸, 아무 신발도 닿지 않는 깨끗한 곳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다시 청소기 전원이 켜졌다. 거칠게 돌아가는 모터 소리가 수아의 가빠진 숨소리를 집어삼켰다. 1시간 뒤. 현관의 도어록에서 요란한 알림음이 울렸다. 띠띠띠띠 띠링. 문이 벌컥 열리며 기름 냄새로 찌들어 있던 복도에 값비싼 백화점 향수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다. 아유, 드디어 도착했네. 차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 신우이 박소진이 베이지색 스틸레토 힐을 신고 현관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녀의 품에는 반짝이는 금박이 입혀진 커다란 보랭 가방이 안겨 있었다. 최고급 한우 세트였다. 그 뒤로는 강남에서 치과 기공소 사업을 하는 통통한 체격의 남편과 비단으로 지은 새 한복을 차려입은 두 아이가 우르르 따라 들어왔다. 할머니. 두 아이가 괴성을 지르며 신발을 벗어 던지더니 하얀 양말 차림으로 현관의 환영 매트 위를 방방 뛰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제사상 과일의 방향을 이리저리 돌리며 트집을 잡고 있던 조순영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쥐고 있던 사과를 팽개치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맨발로 뛰어나갔다. 아이고, 내 강아지들 왔어. 어서 들어와, 어서. 오느라 고생했지? 말도 마세요. 소진은 들고 있던 한우 세트를 현관 수납장 위에 대충 툭 올려놓고는 방금 미용실에서 세팅하고 온 듯한 굵은 웨이브 머리를 손가락으로 우아하게 쓸어 넘겼다. 체형에 꼭 맞게 재단된 트위드 재킷 안에 구김 하나 없는 실크 원피스를 받쳐 입은 모습이었다. 역시 친정집이 최고야. 요 녀석들이 추석만 되면 외할머니 집 가겠다고 아주 난리를 쳐서 말릴 수가 있어야죠. 소진이 까르르 웃으며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길이 아일랜드 식탁 쪽에 서 있는 수아를 가볍게 훑고 지나갔다.
수아는 잦은 세탁으로 물이 다 빠져버린 회색 수면 바지에 기름때와 밀가루가 얼룩덜룩 묻은 남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땀에 젖은 잔머리 몇 가닥이 뺨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는 대충 뒤로 질끈 묶은 상태였다. 시선이 마주치는 그 짧은 찰나 소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틀렸지만 그녀는 이내 당연하다는 듯한 미소로 표정을 바꿨다. 새언니, 고생이 많네요. 밥은 다 됐어요? 애들이 차 안에서부터 배고프다고 난리치던데. 역시 친정집이 최고야. 그 한마디가 마치 얼음물에 담가둔 바늘처럼 수아의 고막을 뚫고 들어와 뇌수까지 찔러대는 것 같았다. 수아는 아일랜드 식탁 뒤에 서서 물기를 닦아내던 행주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다. 푹신한 매트 위를 밟고 선 소진의 뾰족한 구두코, 그리고 두 외손자를 끌어안고 연신 뺨을 비벼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고 일어난 남편 진혁은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매제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매제. 요새 골프는 잘 맞고? 온 집안의 웃음꽃이 만발했다. 수아는 고개를 숙여 불긋불긋하게 부어오른 자신의 손목과 아직도 토란대가 새까맣게 낀 손톱 밑을 내려다보았다. 예년 같았으면 수아는 하던 일을 즉시 팽개치고 현관으로 종종 걸음 쳐 나갔을 것이다.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두 손으로 시누이가 가져온 고기 세트를 공손히 받아들며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상냥하게 인사했겠지. 그러고는 불이 나게 주방으로 돌아가 가져온 한우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점심상에 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수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싱크대 수도꼭지에서는 여전히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고 있었다. 똑딱. 수아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반듯하게 접어 식탁 모서리에 올려두었다. 앞치마 끈을 차분하게 풀어 식탁 의자 등받이에 걸쳤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묘할 만큼 차갑고 서늘한 고요함이 배어 있었다. 아일랜드 식탁을 돌아 나온 수아가 현관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소진은 수아가 다가오자 습관처럼 반보 뒤로 물러서며 수납장 위에 한우 상자를 그녀 쪽으로 쓱 밀어 넘길 준비를 했다. 그러나 수아는 상자를 향해 손을 뻗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문 앞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금속으로 된 묵직한 손잡이를 움켜쥔 수아는 그대로 아래로 강하게 눌렀다. 끼기기 하는 마찰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활짝 열려버렸다. 복도 끝에서 불어온 서늘한 맞바람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이닥치며 소진의 실크 원피스 치맛자락을 펄럭이게 했다. 거실을 채우던 웃음소리가 일순간 뚝 끊겼다. 모두가 멍한 얼굴로 굳어버렸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명절 예능 프로그램에 과장된 폭소 소리만이 정적에 빠진 집안에서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수아는 활짝 열린 철문 옆에 섰다. 밖에서 들어오는 역광 때문에 그녀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다. 분노로 떨리거나 격양된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교양 있고 단정한 옅은 미소마저 띠고 있었다. 소진 아가씨는 그만 돌아가세요. 소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눈을 동그랗게 뜬 그녀는 방금 들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새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아까 똑똑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수아는 고개를 돌려 옆에 선 조순영을 차갑게 훑어보고는 다시 소진과 시선을 맞췄다. 명절 당일에 출가회인이 친정으로 쪼르르 달려오는 건 불효라고요. 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조순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한 걸음 튀어나왔다. 너 지금 미쳤어? 수아는 시어머니의 고함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소진의 얼굴에 단단히 꽂혀 있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또렷했다. 아가씨가 오늘 이 집 문턱을 넘었다가 행여 이웃이나 친척들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우리 집안 뼈대 없다고 다들 손가락질할 겁니다. 새언니로서 제가 아가씨 체면을 지켜드릴게요. 현관에는 무덤 같은 정막이 내려앉았다. 방방 뛰던 두 아이마저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겁먹은 표정으로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쥐었다.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던 소진의 뺨이 순식간에 불타는 것처럼 붉어졌다. 마치 길거리 한복판에서 뺨을 얻어맞은 사람처럼 모멸감으로 일그러진 표정이었다. 그녀가 구두굽으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쿵
하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새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소진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곁에 있던 아이를 화가 나 올리더니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다. 나랑 언니가 같아? 여긴 내 집이야. 난 우리 엄마 친딸이라고. 예전엔 달랐죠. 하지만 이제는 같습니다. 수아의 말하는 속도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소진이 현관 문턱을 막 넘으려는 찰나 수아가 한 발 앞서 손을 뻗어 현관 중문이 자동문 버튼을 눌러버렸다. 끼. 경쾌한 전자음이 울렸다. 그리고 두꺼운 유리 중문이 소진의 콧등 바로 앞에서 철컥하고 굳게 닫혀버렸다. 소진의 코끝이 유리에 닿을 뻔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유리 너머의 수아를 노려보았다. 수아는 신발장 위에 올려져 있던 금박 보랭 가방을 집어들었다. 최고급 한우의 묵직한 무게가 퉁퉁 부어오른 손목을 짓눌러 뼈가 저릿했지만 수아의 손은 덜림 하나 없이 단단했다. 그녀는 열린 현관문 밖으로 상자를 소진의 품 안으로 툭 밀어 넣었다. 세게 던지지도 거칠게 밀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상자가 소진의 가슴팍에 부딪혔고 포장지에 묶여있던 황금색 리본이 가볍게 출렁거렸다. 가져가세요. 수아는 소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가 딸 자식 교육 하나 똑바로 못 시켰다는 소리 듣게 하지 마시고요. 야, 이 미친년아. 수아의 등 뒤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이성을 잃은 조순영이었다. 그녀는 획 몸을 돌리더니 제사상 위에 놓여있던 백자 찻잔을 덥석 집어들었다. 제사상에 올리는 정화수가 가득 담긴 잔이었다. 조순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팔을 번쩍 치켜들더니 잔에 담긴 물을 수아를 향해 쫙 뿌려버렸다. 촥!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진 물보라가 차가운 채찍처럼 수아의 다리를 후려쳤다. 낡은 회색 수면 바지가 순식간에 시커멓게 젖어 들어갔고 직물 틈새로 흘러내린 물방울이 마루 위에 웅덩이를 만들었다. 초가을의 서늘한 냉기가 젖은 바지를 뚫고 피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수아는 물을 피하려 고개를 돌리지도 흠뻑 젖은 제 바짓가랑이를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내깎게 뭔데 조순영이 수아의 콧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분노로 덜덜 떨리는 손끝, 흉하게 일그러진 안면 근육. 내가 감히 내 딸을 막아? 우리 집 밥 빌어먹고 우리 집에서 잠자는 주제에 내가 감히 안주인 행세를 해? 씩씩대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조순영의 시선이 거실 유리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하드커버 서류철에 꽂혔다. 진혁이 각종 고지서와 보험 약관을 모아두는 플라스틱 바인더였다. 그녀는 다짜고짜 달려가 서류철을 낚아채더니 세 걸음을 공중공중 뛰어 수아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대로 팔을 치켜들어 수아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퍽! 서류철의 날카로운 플라스틱 모서리가 수아의 이마를 강하게 내리찍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수아의 고개가 한쪽으로 꺾였다. 질끈 묶었던 머리채가 풀려내리며 시야를 가렸다. 이마에서 살가죽이 찢어지는 듯한 화끈거리는 통증이 번져나갔다. 그제야 줄곧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던 남편 진혁이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길길이 날뛰는 제 어미를 말리거나 아내의 찢어진 이마를 살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수아의 팔뚝을 억센 소나기로 움켜쥐고는 거실 안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그만 좀 미쳐 날뛰어. 진혁이 이빨을 꽉 깨문 채 윽박질렀다. 짜증과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그는 수아의 살까지 멍들 정도로 팔뚝을 꽉 틀어쥐었다. 오늘 명절이야. 밖에 소진이네 식구들 뻔히 서 있고 친척들 영상 통화 걸려올 시간이라고. 굳이 이 타이밍에 생난리를 쳐서 온 동네 사람 구경거리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당장 소진이한테 사과하고 문 열어.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눈앞의 남자를 쳐다보았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그의 눈동자에는 그저 귀찮은 상황을 빨리 무마하고 싶은 짜증뿐, 아내에 대한 걱정은 단 한 줌도 묻어있지 않았다. 진혁에게 시어머니가 휘두른 서류철은 폭력이 아니었고 아내 이마에서 흐르는 피는 상처가 아니었다. 이 모든 건 그저 완벽한 추석 가족사진에 오점을 남기는 성가신 잡음일 뿐이었다. 수아가 픽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팔을 옥죄인 진혁의 손을 뿌리치지도 피가 흐르는 이마를 감싸쥐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초록색 은행 앱 아이콘을 터치했다. 화면이 밝아지자 수아는 거래 내역 조회 탭을 눌렀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획 뒤집어 옆에 있던 유리 탁자 위로 소리 나게 엎어버렸다. 탁! 휴대전화와 유리가 맞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조순영의 쌍욕이 딱 멎었다. 진혁의 시선도 무심코 그 환하게 켜진 액정 화면으로 향했다. 유리 탁자 위, 휴대전화 화면에서는 차가운 백색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빽빽하게 나열된 이체 내역이 떠 있었다. 수아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며칠 전 은행에 들러 통장 입출금 내역을 싹 다 뽑아왔고 가장 핵심적인 내역들을 휴대전화 사진첩에 고스란히 캡처해 두었던 것이다. 똑똑히 보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고막을 찢을 듯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화면 가장 상단에는 어제 날짜가 찍혀 있었다. 출금 계좌 박진혁, 입금 계좌 박소진, 금액은 150만 원. 적요란에는 육아 지원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렸다. 지난달 15일, 똑같은 금액, 똑같은 적요. 그 지난달도 마찬가지. 꼬박 3년. 36개월, 매달 150만 원이라는 돈이 샤넬풍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스틸레토 힐을 신은 저출가회인 신우이의 통장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꽂히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수아가 결혼 전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 내역에는 출금 근송 어린이집 원비 45만 원, 출금 조순영 여사 무릎 관절 치료비 80만 원, 출금 제수용품 장보기 35만 원. 진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수아의 팔을 쥐고 있던 손을 황급히 놓고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수아의 손바닥이 액정 화면을 먼저 꽉 눌러버렸다. 수아는 고개를 들어 진혁의 어깨 너머로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조순영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어머니의 친딸이니까 수아의 입가에 맺힌 조소는 점점 더 짙어졌다. 어머니와 아드님이 평생 책임지세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 글자 한 글자 얼음을 씹어뱉듯 내뱉었다. 이제 그만 내 돈 파먹으시고요. 이마 쪽에서 뜨뜻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방금 서류철 모서리에 찍힌 상처에서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와 관자놀이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려 턱끝에 대롱대롱 맺혔다. 툭! 턱끝을 떠난 핏방울이 유리 탁자 위에 떨어지며 밝게 빛나는 액정화면 모서리에서 검붉은 꽃잎처럼 흩어졌다. 거실에는 2에서 3초간 무덤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텔레비전 속 예능 프로그램의 가짜 웃음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지만 이 공간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의 소리는 철저히 증발해버렸다. 조순영은 서류철을 지켜든 그 엉거주춤한 자세 그대로 입을 반쯤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녀의 동공은 유리 탁자 위의 휴대전화 화면과 수아의 피 묻은 얼굴 사이를 로봇처럼 오갔다. 화면을 빼곡하게 채운 육아 지원이라는 입금 내역은 허공을 가르는 통쾌한 따귀가 되어 조순영의 뺨을 후려치고 있었다. 시퍼렇던 진혁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꿀꺽 침을 삼켰고 목젖이 힘겹게 요동쳤다. 몸통 옆으로 늘어뜨린 손가락이 경련하듯 움찔거렸다. 당장이라도 저 휴대전화를 빼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주춤거릴 뿐이었다. 수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턱 선을 타고 내려온 핏물이 그대로 말라붙게 내버려 두었고 차가운 물을 뚝뚝 흘리며 피부에 들러붙은 젖은 수면 바지도 개의치 않았다. 수아는 왼손을 뻗어 엄지와 검지로 휴대전화 모서리를 쥐고 탁자 위에서 집어 올렸다. 핏자국 위를 스친 엄지손가락이 액정화면에 검붉은 궤적을 남겼다. 달칵. 잠금 버튼을 누르자 눈을 찌르던 백색광이 꺼지고 거실은 다시 침침해졌다. 너. 조순영이 기어코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하지만 아까 폭주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궁지에 몰린 자의 비겁한 짜증이 섞여 목소리 끝이 심하게 갈라졌다.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야? 남편 뒤나 캐고 다니고? 너구리 같은 년,
속이 시꺼먼 줄은 알았다만. 수아는 휴대전화를 쓰면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조순영을 쳐다보지도 진혁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뒤를 돌아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물에 젖은 바짓가랑이가 스칠 때마다 척척하는 불쾌한 마찰음이 났다. 거실 유리 탁자에서 안방 문턱까지 마룻바닥 위로 시커먼 물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진혁이 성큼성큼 뛰어가 안방 문틀을 짚으며 수아의 길을 막아섰다. 어딜 가려고 진혁이 목소리를 꾹 눌러 깔았다. 말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오늘이 무슨 날이야? 추석이잖아. 밖에 소진이네 식구들 서 있고 언제 친척들한테서 전화 올지 모르는데 불만이 있으면 명절 끝나고 문 닫고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되잖아. 꼭 이 타이밍에 초를 쳐서 식구들 얼굴에 똥칠을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수아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진혁의 옷에서는 고급 섬유 유연제 냄새가 풍겼다. 바로 어제 오후 수아가 세탁기를 돌릴 때 듬뿍 부어 넣었던 그 향기. 반면 수아의 온몸에서는 며칠 동안 빠지지 않은 기름 찌든 내와 파 마늘 냄새, 그리고 차가운 수돗물 비린내만이 진동하고 있었다. 비켜. 수아의 목소리는 너무도 낮고 평온해서 마치 오늘 날씨를 묻는 것 같았다. 진혁의 미간이 깊게 파였다. 눈동자에는 통제불능인 아내를 향한 적대감이 스쳤다. 한수아. 적당히 해. 그깟 돈 몇 푼이 대수라고? 소진이 내 친동생이야. 혼자서 애 둘 키우느라 아등바등 사는 꼴 뻔히 아는데 오빠 된 도리로 그 정도도 못 보태줘? 너 꼭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굴어야겠어? 보태줘. 수아의 입술 끝이 비틀렸다. 차라리 우는 게 나을 정도로 기괴한 미소였다. 내 결혼 전 적금 통장 깨서 이 집구석 생활비랑 병원비 싹 다 막아놓고 내 월급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매달 여동생 통장으로 쏴주는 거. 그래서 내 여동생이 샤넬 입고 명품 구두 신고 최상급 한우사 들고 와서 내 집 현관에서 날 비웃게 만드는 거. 그걸 보태준다고 하는 거니? 진혁의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차마 수아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눈동자를 피했다. 비키라고 했어? 시선을 피하는 남편을 보며 수아의 목소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진혁이 무어라 변명하려 입술을 달싹이는 순간 더는 인내심이 바닥난 수아가 팔을 뻗어 문틀을 막고 선 진혁의 가슴팍을 세게 밀쳐냈다. 무방비 상태였던 진혁은 크게 휘청이며 뒤로 물러났다. 수아는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5살 난 아들 지훈이는 곰돌이 이불을 반쯤 덮어쓴 채 아기 침대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거실에서 터져나온 고성도 아이의 단잠을 완전히 깨우지는 못한 모양이었다. 수아는 옷장 앞으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었다. 늘 입던 후줄근한 옷가지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장 아랫단에 숨겨두었던 큼지막한 검은색 백팩을 쑥 끄집어냈다. 이미 3일 전부터 싸둔 가방이었다. 가방 안에는 수아의 여권, 통장, 도장, 갈아입을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지훈이의 두꺼운 가을옷 2벌이 차곡차곡 들어있었다. 수아는 침대로 다가가 몸을 숙이고 아이의 등을 살며시 토닥였다. 지훈아, 일어나자. 최대한 다정하고 떨림 없는 목소리를 내려 애썼다. 우리 외출할 거야. 지훈이가 작은 주먹으로 눈을 비비며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잠투정이 섞인 웅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엄마 어디가? 고모 오면 같이 고기 먹는다고 했잖. 고모는 이제 안 오셔. 수아는 아이에게 두툼한 겉옷을 입히고 지퍼를 끝까지 채워 올렸다. 엄마랑 조용하고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 수아는 지훈이를 안아 바닥에 내려놓고 작은 손을 꽉 잡았다. 등에는 묵직한 백팩을 둘러매고 안방을 나섰다. 거실에서는 조순영이 소파에 주저앉아 팔짱을 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가방을 메고 아이 손을 잡은 수아를 발견하자 조순영이 코웃음을 쳤다. 아주 가지가지 한다. 이제는 가출까지 하겠다고? 그래, 당장 나가. 내년이 오늘 이 집 문턱 넘는 순간 2번 다시 돌아올 생각 꿈에도 마. 애 딸린 이혼녀가 우리 집안 등지고 나가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지 내가 2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테니까. 곁에 선 진혁은 낯빛이 어두워진 채
더 이상 수아를 막아서지 않았다. 그저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수아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노려볼 뿐이었다. 수아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뚜벅뚜벅 현관으로 향했다. 유리 중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복도의 센서 등은 이미 꺼져 캄캄했다. 소진이네 식구들은 언제 도망쳤는지 흔적조차 없고 금박보랭 가방만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덩그러니 버려져 있었다. 수아가 도어로 해제 버튼을 누르자 철컥하고 중문이 열렸다. 무거운 철제 방화문을 밀어젖히고 수아는 아이와 함께 복도로 나섰다. 추석 한낮의 태양은 눈이 부시도록 쨍쨍했지만 아파트 복도에는 스산한 맞바람이 불고 있었다. 젖은 바짓가랑이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에 수아는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철문을 힘껏 닫았다. 황! 둔탁한 마찰음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찌든 기름 냄새와 고함으로 가득했던 지옥 같은 공간이 그녀의 등 뒤로 완전히 차단되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대부분의 상점은 셔터를 내린 채 추석 연휴 휴무라는 종이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여놓고 있었다. 어쩌다 한두 대의 참한 마른 낙엽을 흩날리며 대로변을 쌩하니 스쳐 지나갔다. 수아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마포구의 썰렁한 거리를 묵묵히 걸었다. 찢어진 이마에서는 계속해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다. 핏자국은 딱딱하게 굳어 피부를 당기게 했고 젖은 바지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장이 살갗을 긁어대는 것 같았다. 엄마, 머리 왜 그래? 지훈이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작은 손가락으로 수아의 이마를 가리키는 아이의 눈망울에 불안감이 가득했다. 피나. 수아는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퉁퉁 부은 손목으로 아이의 부드러운 뺨을 감싸 쥐었다. 괜찮아. 엄마가 아까 부주의해서 살짝 부딪혔어. 수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주머니에서 티슈 한 장을 꺼내 이마를 대충 닦아냈다. 하얀 휴지 위로 짙은 젓갈색 핏물이 번져 나왔다. 휴지를 동그랗게 뭉쳐 손에 쥔 수아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다. 거리 끝자락에 회백색 건물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건물 정면에는 파란 바탕에 흰 글씨로 적힌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마포경찰서. 수아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지훈이의 손을 꽉 쥔 채 그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경찰서 1층 로비는 옅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당직 데스크 뒤에 앉은 경찰관 두어 명이 서류에 코를 박고 있었다. 명절 당일이라 민원인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파란색 플라스틱 대기 의자들만 휑하게 줄지어 있었다. 수아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고하십니다. 여성 청소년관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젊은 남성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보았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회색 수면 바지, 심하게 부어오른 손목, 그리고 이마에 길쭉한 상처와 말라붙은 핏자국까지. 경찰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2층으로 올라가셔서 왼쪽 복도 끝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접수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처가 깊어 보이는데 119부터 부를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가벼운 찰과상일 뿐입니다. 이수아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 안에는 당직을 서는 여성조사관 2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난방기가 윙윙 돌아가고 있어 바깥보다 훨씬 훈훈한 온기가 돌았다. 단발머리의 여성조사관이 수아를 빈 책상 앞으로 안내한 뒤 종이컵에 정수기 온수를 가득 담아 건넸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이 수아의 창백한 손 앞에 놓였다. 일단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조사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그녀는 서류철 하나를 수아 앞으로 밀어주었다. 아이는 저쪽 휴게실 소파에서 눕혀 재우셔도 됩니다. 수아는 종이컵 안에서 일렁이는 뜨거운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을 천천히 뻗어 컵을 감싸 쥐었다. 얇은 종이를 뚫고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 오늘 하루 그녀가 느껴본 유일한 사람의 온도였다. 지훈이를 휴게실 소파에 눕혀 토닥여 재운 뒤 수아는 문을 닫고 다시 조사관 앞자리에 앉았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조사관이 수첩을 펼치고 볼펜을 쥐며 물었다. 수아는 종이컵 안의 물결을 응시하며 한참 뜸을 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경제적 통제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까? 조사관의 볼펜 끝이 멈칫하더니 그녀가 고개를 들어 수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남편은 지난 3년 동안 매달 제 모르게 자신의 여동생 통장으로 15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반면 아이 어린이집 원비, 시어머니 병원비, 심지어 명절 제사 비용까지 집안의 모든 생활비는 전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을 깨서 충당해야 했죠. 수아의 목소리는 너무도 건조해서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읊은 것 같았다. 오늘 그 사실을 알아내고 따져 묻자 시어머니가 딱딱한 서류철로 제 머리를 내리치고 제사상에 올리는 술을 제 몸에 뿌렸습니다. 제 남편은 그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말리기는커녕 입 다물라고 저를 협박했고요. 조사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녀는 수아 이마에 찢어진 상처와 다리 쪽에 흠뻑 젖은 바지를 번갈아 확인했다. 이마의 상처가 방금 입은 상처라는 말씀이시죠? 네, 오후 1시간 반쯤 전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 증거자료가 있을까요? 병원 진단서나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같은 거요. 수아는 쥐고 있던 종이컵을 내려놓고 메고 온 검은색 백팩 지퍼를 열었다. 그리고 속이 훤히 비치는 투명한 엘자 화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낡고 구겨진 화일이었지만 그 안의 서류들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갈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아직 병원은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동안의 모든 이체 내역서와 영수증을 가져왔습니다. 수아가 화일을 열어 내용물을 책상 위로 쏟아냈다. 수북하게 쌓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지난 몇 년간의 각종 공과금 및 병원비 수납 영수증, 그리고 은색 USB 3개가 굴러나왔다. 이 USB 안에는 수아가 은색 USB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제가 반년 전부터 집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해둔 음성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퍼부은 폭언,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윽박지른 협박들. 파일마다 날짜별로 빠짐없이 폴더를 만들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사관은 책상 위에 완벽하게 분류된 증거물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볼펜을 내려놓고 낡은 회색 수면 바지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이 여자를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다.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셨군요. 조사관이 낮게 읊조렸다. 반년 걸렸습니다. 수아는 퉁퉁 부은 자신의 손등을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제 적금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남편이 아이 학원비 결제를 거부하던 그날부터 준비했습니다. 수아는 경찰서에서 꼬박 3시간을 보냈다. 조사관은 꼼꼼하게 진술서를 작성했고 이마의 상처와 손목의 멍 자국을 카메라로 촬영해 증거로 남겼다. 경찰서를 나설 때쯤엔 이미 늦은 오후였다. 태양은 서서히 건물 뒤로 넘어가고 있었고 하늘은 어두컴컴한 자줏빛으로 물들어갔다. 수아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근처에 문을 연 약국을 찾아갔다. 약사는 알코올 솜으로 이마의 핏자국을 닦아내고 거즈를 덧대 붙여준 뒤 멍을 빼주는 연고 하나를 건넸다. 상처에 알코올이 닿는 순간 뇌가 짜릿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수아는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포구의 그 지긋지긋한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경찰서에서 3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낡은 붉은 벽돌 건물로 향했다. 건물 입구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고시원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비싼 보증금 없이 매달 고시원비만 내면 당장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비좁은 방 위주로 고시생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몸을 뉘는 곳이었다.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는 수아의 손을 잡은 어린아이를 보곤 잠시 난색을 표하다가 이내 플라스틱 번호표가 달린 쇠대 열쇠를 건네주었다. 2층 복도 맨 끝방, 방음이 시원찮으니까 밤에 애 울리지 않게 조심해줘요. 방은 2평 남짓 될까 말까 한 크기였다. 성인 1명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좁은 침대, 벽에 바싹 붙은 낡은 책상, 그리고 서서 샤워하기도 버거운 간이 화장실이 공간의 전부였다. 퀴퀴한 곰팡내와 싸구려, 세제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방 안에 훅 끼쳤다. 수아는 백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지훈이를 침대에 앉혔다. 엄마, 우리 오늘 여기서 자.
지훈이는 낯선 공간을 두리번거리면서도 겁을 먹거나 보채지 않았다. 여기는 우리 둘만의 비밀 기지야. 수아는 아이의 두꺼운 겉옷을 벗기고 백팩에서 마른 옷을 꺼내 퀴퀴한 냄새가 나는 회색 수면 바지를 마침내 벗어 던졌다. 지훈이를 달래 재운 뒤 밤이 깊었다. 복도에서는 누군가 공용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러 오가는 발소리와 낡은 방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이따금 들려왔다. 수아는 좁디 좁은 책상 앞에 앉아 누런빛을 내뿜는 낡은 스탠드 조명을 켰다. 그녀는 가방에서 엘자 화일을 다시 꺼냈다. 어두컴컴한 불빛 아래에서 수아는 지난 반년 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 목록, 통장 거래 내역서,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받아온 사건 접수증을 날짜 순으로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고 한숨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 종이 뭉치들을 고요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빼곡하게 인쇄된 숫자와 글자들. 그것은 지난 7년 동안 박씨 집안에서 한 방울씩 착취당해온 그녀의 청춘과 존엄의 기록이었다. 수아는 서류들을 다시 반듯하게 정리해 화일 안에 집어넣고 입구의 실을 단단히 동여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아는 지훈이를 평소 다니던 은송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다. 연휴 다음 날이라 정규 수업은 없었지만 다행히 임시 보육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다. 아이를 맡긴 후 수아는 강남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서초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된 곳. 수아는 가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로펌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무태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최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서류 넘어가는 소리와 타자 치는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렸다. 빤한 위로나 값싼 동정 같은 건 없었다. 수아는 투명한 화일을 최 변호사 앞으로 밀어주었다. 서류를 빼낸 최 변호사는 빠른 속도로 내용물을 훑어내려갔다. 이내 그녀의 눈썹 한쪽이 살짝 위로 치솟았다. 최 변호사는 형광펜을 집어들더니 은행 입출금 내역서 몇 군데에 밑줄을 짝짝 그었다. 자료 정리가 아주 완벽하네요. 덕분에 제 수고를 덜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수아와 눈을 맞췄다. 현재 원하시는 바는 이혼, 양육권 확보, 그리고 재산 분할 맞습니까? 네. 수아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다. 양육권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입출금 내역서를 톡톡 쳤다. 남편분은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 및 악의적으로 처분한 정황이 뚜렷하고 장기간 양육의 의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아내에 대한 경제적 학대까지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경찰 출동 기록까지 확보하셨으니 재판부가 양육권을 의뢰인께 넘겨줄 확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꺼운 카드 명세서 뭉치를 수아 앞으로 쭉 밀었다. 관건은 재산 분할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만 기여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다릅니다. 최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께서 부담하신 명절 비용, 육아 비용, 심지어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이 모든 지출은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한 실질적 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최 변호사가 탁상용 계산기를 끌어당겨 현란한 솜씨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경쾌한 타닥타닥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다. 결정적으로 남편분이 아내의 동의 없이 장기간 고정적으로 여동생에게 빼돌린 돈, 이건 명백한 부부 공동재산의 악의적 처분입니다. 이 돈은 분할 시 가정 공동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재산 분할 비율을 의뢰인 쪽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계산기 액정에 길쭉한 숫자가 떠올랐다. 최 변호사가 계산기를 수아 쪽으로 쓱 돌려 보여주었다. 의뢰인께서 결혼 전에 마련하셨던 전세 보증금. 남편이 코인으로 날려 먹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남편 개인의 채무일 뿐입니다. 현재 살고 계신 월세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은 의뢰인께서 그동안 희생하신 금액을 보전하는 데 쓰여야 마땅합니다. 최 변호사는 가죽 의자에 푹 기대앉으며 이마에 거즈를 붙이고 앉아있는 수아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전곡을 찔렀다.
한수아 씨, 이 숫자들을 보고도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수아는 계산기 액정에 찍힌 또렷한 숫자를 응시했다. 목이 뻣뻣하게 굳어왔다. 수아 씨가 그 집구석을 못 떠나고 얽매여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고요한 사무실 안에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집구석이 수아 씨의 피 같은 돈을 거머리로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 돈으로 알량한 체면을 유지하면서 정작 그 체면을 무기 삼아 당신을 짓밟고 조롱해온 겁니다. 수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부기가 덜 빠진 붉은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7년 조순영의 표독스러운 호통, 박진혁의 귀찮은 듯한 시선, 박소진의 그 얄미운 잘난 척까지. 그 모든 모멸감과 억울함이 바로 지금 이 차가운 계산기 화면 속 숫자로 선명하게 구체화되어 있었다.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수아는 똑똑히 깨달았다. 이 떨림은 두려움이나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 평생 갇혀있던 노예가 자신을 올가매던 쇠사슬이 녹슬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느끼는 환희와 전율이었다. 소송 진행해주세요. 수아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내 목 전부 다 되찾을 겁니다. 단 10원짜리 하나도 남겨주지 마세요. 그 후 한 달은 팽팽하게 늘어난 고무줄처럼 길고 지루하게 흘러갔다. 수아는 마포구 아파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낮에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저녁이면 지훈이를 데리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2평짜리 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에는 완벽한 평화가 있었다. 새벽에 다짜고짜 깨워 토란을 깎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사온 채소가 시들었다며 트집 잡는 목소리도 없었다. 다만 그녀의 휴대전화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처음엔 간헐적이던 박진혁의 부재중 전화가 시간이 갈수록 수십 통의 폭탄 문자로 변해갔다. 너 진짜 이럴래? 애 데리고 가출하면 내가 굽히고 들어갈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당장 안 들어와? 너 때문에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지신 거 알아? 한수아, 적당히 기어올라. 나 없이 내깎게 그 나이에 애 데리고 밖에서 퍽이나 잘 먹고 잘 살겠다. 수아는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알람을 보면서도 답장 한 줄 보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화면을 캡처해 최 변호사에게 추가 증거 자료로 넘길 뿐이었다. 3주차에 접어들자 이제는 조순영이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이 독사 같은 년. 집안 망신 다 시키고 기어이 법정까지 끌고 가야 속이 시원해? 우리 진혁이 앞길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당장 소장 취하 못해. 수아는 딱 한 번 전화를 받았다. 조순영이 개거품을 물고 욕을 끝낼 때까지 잠자코 듣고 있다가 단 한마디만 남겼다. 어머니, 법원에서 뵙죠? 그러고는 뚝 끊고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4주차 금요일 저녁,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고시원 창문 유리창에는 뽀얗게 김이 서려 있었다. 수아는 막 지훈이를 재우고 책상에 앉아 최 변호사가 보내온 변론 준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윙.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나 지금 너희 고시원 앞이야. 발신자는 진혁이었다. 수아는 무시했다. 2분 뒤 다시 진동이 울렸다. 비 온다.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양념치킨 사왔어. 우리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화 안 낼 테니까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 수아야.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창문으로 다가갔다. 손등으로 유리에 맺힌 물방울을 쓱 닦아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얇은 빗줄기가 흩날리고 있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진혁이 짙은 색 트렌치코트 깃을 세운 채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 로고가 박힌 비닐봉지를 들고 붉은 벽돌 건물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2층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몰골은 꽤나 처량하고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이게 바로 진혁의 뻔한 수법이었다. 선을 넘었다 싶으면 길거리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치킨 따위를 사들고 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수아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 수아는 빗속에선 찌질한 남자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사진첩을 열었다. 그리고 사진 2장을 골랐다. 첫 번째 사진은 적요란의 주가 지원이라고 찍힌 150만 원짜리 이체 내역 캡처본. 두 번째 사진은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한 추석 당일 거실 홈캠 녹화화면 캡처본이었다. 화질은 약간 떨어졌지만 조순영이 하드커버 서류철을 들어 수아의 머리를 내리치는 찰나와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서 있는 박진혁의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수아는 텍스트 한 줄 없이 그 사진 2장만을 진혁의 번호로 전송했다. 몇 초 뒤 화면에 질금 표시가 떴다. 수아는 창가에 선 채 가만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진혁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액정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몸이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다. 치킨 봉지를 들고 있던 팔이 맥없이 축 늘어졌다. 그는 세찬 비를 맞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다가 끝내 2층 창문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못하고 슬그머니 발길을 돌렸다. 더 이상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구질구질한 문자도 오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시원 방 안에는 창문을 때리는 타닥타닥 빗소리만이 남았다. 수아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툭 던져두고 침대로 다가가 지훈이의 이불깃을 턱 밑까지 꼼꼼하게 덮어주었다. 11월 중순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가정법원 복도에는 난방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입김이 훅훅 뿜어져 나왔다. 대리석 바닥은 창백한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지하주차장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다.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무거운 침묵이 짓누르고 있었다. 수아는 단정한 검은색 목폴라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하나로 묶어 올린 이마 한쪽에는 옅은 분홍빛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복도 벤치 한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서 최 변호사가 최종 조정 조서를 넘겨보고 있었다. 복도 반대편에서 구두 굽소리가 소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조순영이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씩씩대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어깨를 푹 수그린 채 바닥만 보고 걷는 박진혁이 따라붙어 있었다. 예전에 그 기고만장하던 기세는 완전히 꺾여버린 모습이었다. 수아를 발견한 조순영의 두 눈에 쌍심지가 켜졌다. 그녀는 다짜고짜 손가락질을 하며 달려들 기세였다. 이 쳐주길. 쌍욕이 채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전에 최 변호사가 서류철을 탁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수아 앞을 가로막았다. 조순영 씨,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있었다. 여긴 법원입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시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단 한마디라도 더 내뱉으시면 5분 안에 판사님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평생 하나뿐인 손잡은 얼굴, 면접 교섭조차 불가능해질 텐데 감당하시겠습니까? 조순영의 구두 굽이 바닥에 쩍 달라붙은 듯 멈췄다. 분노와 당혹감으로 뒤틀린 안면 근육이 실룩거렸지만 꾹 담은 입술 사이로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올 뿐 감히 한 발짝도 더 내딛지 못했다. 진혁은 복도 끝 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조정위원실 문이 열리고 담당 위원이 양측의 최종 조정 조서를 각각 건넸다. 복도에는 종이가 팔랑거리는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진혁은 종이 모서리가 구겨질 정도로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떼곡한 글씨를 훑어내려가는 그의 낯빛이 시체처럼 파리해졌다. 흑백의 문구는 더없이 명료했다. 첫째, 아이의 친권 및 주 양육권은 아내 한수아에게 귀속된다. 남편은 매월 지정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둘째,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하여 남편의 악의적 재산 은닉 및 처분 행위를 참작하여 아내 60%, 남편 40%의 비율로 분할한다. 셋째, 남편이 친동생 박소진에게 일방적으로 송금한 금액은 남편의 개인적 증여로 간주하며 가정공동생활비 공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남편은 본인 몫으로 배당된 재산에서 해당 송금액 중 아내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보상해야 한다. 진혁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 조정안에 서명하는 순간 그는 아이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영원히 상실하는 것은 물론
지난 몇 년간 수아의 통장에서 빨아먹었던 돈을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토해내야 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떼어주고 나면 그의 알량한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칠 것이 뻔했다. 그가 고개를 푹 꺾은 채 몇 미터 떨어진 벤치의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아 역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길거리의 돌멩이를 보는 것보다 더 무심하고 건조했다. 승자의 오만함도 피해자의 억울함도 없는 완벽한 타인을 향한 시선이었다. 진혁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마지막으로 구질구질하게 매달려볼 심산이었으나 옆에 선 최 변호사의 싸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인해 입을 다물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고 조서 맨 마지막 칸에 억지로 제 이름을 휘갈겼다. 볼펜 촉이 종이를 긁고 지나가는 사각거리는 소리. 그 소리와 함께 7년짜리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이 차가운 복도 바닥 위로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수아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주 뒤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치과 기공소 사업을 하며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다니던 박소진의 남편. 그는 자신의 새까만 벤츠 세단 시동을 막 끄고 내리려던 참이었다. 무심코 앞 유리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멈췄다. 와이퍼 밑에 발신자 정보가 전혀 적히지 않은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떡하니 끼워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차에서 내려 봉투를 집어들었다. 밀봉되지 않은 봉투는 종이 몇 장만 들어있는 듯 아주 가벼웠다. 다시 운전석에 올라탄 그는 실내등을 켜고 봉투 안의 내용물을 꺼냈다. 은행 송금 내역 복사본 몇 장과 제2금융권 신용대출 상환 영수증 묶음이었다. 남자의 시선이 건성건성 첫 번째 장을 훑어 내려가다 어느 순간 한 곳에 딱 굳어버렸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인쇄되어 있었다. 장모 조순영이 매달 박진혁이라는 이름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으로 박소진 명의로 된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기형적인 돌려막기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이어져 오고 있었다. 남자의 숨소리가 짐승처럼 거칠어졌다. 그는 홀린 듯이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는 지금껏 아내가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고 친정에 최고급 한우를 사들고 가며 유세를 떠는 것이 다 자신이 번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 몰래 엄청난 빚을 지면서까지 시댁과 친정에서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었고 그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처남의 월급을 몰래 빼돌리고 장모가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끔찍하고 기형적인 사기극을 벌여온 것이다. 명예와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는 강남 사업가에게 이러한 기만과 배신은 등에 칼이 꽂힌 것보다 더 끔찍한 수치였다. 실내등 불빛 아래 비친 남자의 얼굴은 잿빛으로 죽어갔다. 부들부들 떨리는 그의 소나기 안에서 복사본 종이들이 우그적우그적 흉하게 구겨졌다. 그는 운전석 문을 거칠게 밀어붙이듯 열어젖히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곧장 박소진의 번호를 거칠게 짓눌렀다. 물론 이 모든 서류를 벤츠 와이퍼에 끼워둔 사람은 수아였다. 이혼 소송을 위해 집안의 모든 입출금 내역을 이잡듯 뒤지던 중 진혁에 안 쓰는 서류 가방 구석에서 조순영이 흘리고 간 대출 상환 영수증 쪼가리들을 발견했던 것이다. 퍼즐은 완벽하게 맞춰졌다. 남편 박진혁의 돈이 시어머니 조순영을 거쳐 허영심에 찌든 시누이 박소진의 거대한 카드 빚을 틀어막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진실. 수아는 굳이 법정에서 이 패를 꺼내 들지 않았다. 이건 재산 분할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끔찍한 진흙탕 싸움이었으니까. 그녀는 그저 퀵서비스 기사를 불러 이 완벽한 폭탄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사람의 앞 유리창에 배달했을 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바닥 사람들의 입방아에 흥미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진의 남편이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모조리 정지시켜버렸고 흥신소까지 동원해 그녀가 숨겨둔 다른 채무가 있는지 뒷조사에 들어갔다고.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는 매일같이 물건이 부서지고 악다구니를 쓰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베이지색 구두를 신은 채 새언니의 주방을 기웃거리며 훈수를 두던 귀한 친정딸은 이제 친정에 갈 택시비마저 남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렸다. 시간은 강물처럼 고요히 흘렀다. 1년 뒤 다시 돌아온 추석.
서울의 하늘은 눈 시리게 푸르렀고 뺨을 스치는 바람에는 기분 좋은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수아는 지훈이의 작은 손을 잡고 노원구 지하철역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왔다. 그녀는 부드러운 촉감의 베이지색 니트를 입었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렸다. 손목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파스 자국은 온데간데 없었고 안색은 복숭아처럼 화사했으며 두 눈은 총기로 반짝였다. 그녀의 한 손에는 화려한 포장 대신 약국에서 산 홍삼팩 2상자가 담긴 평범한 종이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과시하기 위한 한우 세트도 눈치를 보며 사온 흠집 없는 배 상자도 아니었다. 익숙한 낡은 복도식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포구 아파트를 꽉 채우고 있던 매캐한 전 부치는 냄새 대신 집집마다 열린 창문 틈으로 구수한 찌개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포근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3층 복도 끝 수아는 꾹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기다렸다는 듯 문이 벌컥 열렸다. 앞치마를 두른 친정엄마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수아를 보자마자 눈가에 깊은 주름을 겹쳐가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는 앞치마 자락에 연신 두 손을 문지르다 끝내 콧망울을 붉히며 훌쩍였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그새 키가 이렇게 컸네. 엄마가 쪼그려 앉아 지훈이를 품이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다. 거실 안쪽에서는 신문지를 들고 있던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걸어 나왔다. 애써 무뚝뚝한 척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실룩거리는 입꼬리는 숨길 수가 없었다. 거 복도에서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안 들어오고. 수아는 신발을 벗고 현관문 턱을 넘었다. 꼬박 7년 만에 명절 당일 온전한 내 두 발로 밟아보는 진짜 내 집이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접이식 밥상이 펴져 있었다. 상 위에는 규격에 맞춰 자로 잰 듯 썰어낸 표고버섯도 기름에 전 동태전도 없었다. 대신 짭조름한 간장게장 한 접시, 김이 펄펄 나는 소고기 미역국, 갓 무쳐낸 시금치와 콩나물 나물, 그리고 모양은 좀 삐뚤빼뚤하지만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진동하는 엄마표 송편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다. 네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았다. 지훈이는 입 주변에 미역국 국물을 잔뜩 묻혀가며 밥을 푹푹 떠먹었고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연신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반면 엄마는 숟가락을 든 채 수아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검푸른 다크서클이 말끔히 사라진 딸의 고운 뺨과 파스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해진 손목을 번갈아 보던 엄마가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수아, 야 정말 이래도 되는 거니? 동네 사람들이 명절날 혼자 온 거 보고 수군대면 어쩌려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힌 엄마에게 이혼한 딸이 명절 당일 당당하게 친정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은 여전히 무거운 짐표처럼 느껴지는 듯 했다. 수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밥상 중앙에 놓인 커다란 굴비 구이에서 가장 통통하고 잔가시가 없는 살코기 한 점을 발라내어 엄마의 밥숟가락 위에 살포시 올려주었다. 거실 창문 너머 단지 내 놀이터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터뜨리는 자그마한 폭죽들이 파바박 튀어오르며 맑은 가을 밤하늘을 오색 찬란하게 수놓고 있었다. 수아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린 엄마의 눈동자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그리고 거짓 없는 미소가 번졌다. 엄마, 수아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나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거야.